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동준 상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관객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좀 낯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어서요. 좀 새롭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짧은 이야기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묵직하게 뒤에 긴 얘기까지 좀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포스트 코로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한번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레이트 시프트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크게 봐서 이렇게 이동이 있을 거다라는 뜻인데요. 전환이나 이동의 뜻을 갖고 있죠. 어떤 것들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좀 짧게 대선 이후의 정책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서머리를 보시기 전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 미국의 대선의 당선자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상원 선거가 지금 사실상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까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석이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득표율이 높은 쪽에서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요. 최고 득표자가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일이 1월 5일이에요. 아마도 1월 5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선거운동, 그리고 자금 투입, 이런 기싸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의 꽤 많은 중진들이 처음엔 좀 선긋기를 하다가 어제 정도부터 다시 트럼프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아마 1월 5일 선거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선거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1월 5일까지는 아마도 지난 선거 때처럼 아주 팽팽하게 양쪽의 양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결 구도를 펼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5일까지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저께 드디어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고 예정되어 있는 것만 아마 올해 안에 서너 개 회사들이 더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백신이 그래도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지금 현재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번 1분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년 1분기 상황이 되면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선거들도 다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당이 되든 양당이 이제는 선거가 다 끝났으니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1조 달러 정도를 주장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한 3조 달러 정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중간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백신에 대한 아까 기대도 이제 내년 1분기 되면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같이 생기겠죠. 예, 또 하나는 올해 생각해 보시면 올해는 2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예, 2분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작년 같은 시기와 올해를 비교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러면 내년 2분기의 경제 지표의 데이터들은 올해와 반대로 다 아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올해 나빴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데이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걸 다 아는데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막상 또 데이터가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위쪽으로 반등하는 데이터가 나와주면 시장은 또 한 번 또 긴장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선거, 아까 1월 5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선 투표가 끝나고 나면 재정 부양책 나오고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 지표들도 내년 1분기를 전후로 해서 아마 크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들은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3분기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보급도 되고 백신이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내년 2분기 그 전후에서가 긍정적인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야기는 또 이 정도 드리고요. 지금 서머리에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큰 그림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저희 주식을 좋게 봅니다. 금리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지금보다 최근에도 금리가 좀 올랐는데요. 지금보다 한 20bp, 그러니까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 아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기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내년 연말까지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는 약간의 상승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매입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 정도의 제가 시프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프트는 주주자본주의가 공공자본주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좀 생소하시죠? 돈 주인이 팬데믹과 그 이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게 정부의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자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ESG의 시대가 좀 더 빠르게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는 환경이고요. S는 사회, 그리고 G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동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정도까지는 대형 기술주, 잘 아시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에게 이익을 빼앗긴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별론데 왜 주가만 저렇게 올라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그게 그 이유들입니다. 몇 개의 독점적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이익을 잠식하면서 그들만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흐름이 이제는 좀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동을 걸고 독점력을 좀 약화시키는 기술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에 그 1월 5일 날 민주당이 나머지 두 석을 이기면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죠. 상원이.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상원의 의장이 지게 됩니다. 상원의 의장은 아시는 대로 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현재 부통령 당선인이 아마도 캐스팅 보트를 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가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베팅 사이트에서는 한 25%의 확률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현재 대형 기술주들은 주가에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민주당이 다 장악하면 제동이 좀 세게 걸릴 것이고 만약에 공화당하고 나눠 가지게 되면 지금 정도의 속도로 규제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4년처럼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대형 기술주들은 좀 조용하고 주춤한데 그 이외에 2등, 3등 기술 기업들 혹은 중형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게임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친환경으로 포장된 경기부양책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마도 소재나 산업업종에 인프라 투자를 친환경으로 포장해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2, 3위의 중형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 이들은 아까 대형 기술주들처럼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이 올라도 마치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사실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경제가 좋아도 미국을 투자했고요. 경제가 팬데믹이 터져서 위험해도 미국을 주로 투자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내년에는 중국과 한국으로 조금 더 다변화되고 분산되는, 물론 미국도 투자하지만 중국과 한국으로 다변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번째는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 시대입니다. 전 세계 채권 지수의 75% 정도가 제로 금리 상황이고요. 전 세계 채권들의 평균 금리가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옛날처럼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채권을 60%에서 70%를 담고 주식을 30%에서 40% 정도를 담으면 목표 수익률이 4%, 3%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채권 대신 어떤 자산을 더 담아서 전체적인 채권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업계에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선 이후의 정책과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이후의 정책 전망 첫 번째는 부양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코로나 대응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선거가 마무리된 내년 초에 아마 저희는 2조 달러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 정부에도 지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지금 그 각 주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현재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합의하면서 재정 정책이 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응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 방역이라든가 이 검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도외시했었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백신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했는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일정은 10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뭔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는 검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에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진단 키트는 검사를 하면 15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비행기 타기 전에 줄을 세워서 검사하고 통과되면 비행기 타고 통과되면 영화 보러 가고 통과되면 크루즈선에 타고 배 타고 이런 형태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이런 진단 키트, 긴급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정책. 기존의 바이든 후보의 공약은 10년 동안 1조 7천억 불이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내놓은 공약은 4년 동안 2조 달러를 쓰겠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요. 금융위기 때죠.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그때도 역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경기부양책을 썼는데요. 공화당이 그때 뭐라고 공격했었냐면 너무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쓴다. 헛쓰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별로 안 살아난다. 라는 비판을 참 많이 했고 그게 결국 선거 전략에서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시 민주당이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한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잃어버리는 상하원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마도
일자리 만들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꽤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반독점 정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특히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정적인 견해인데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SNS, 소셜미디어 그룹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너무 양극화시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론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조금 제재하고 규제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양 당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씩은 규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테크 산업의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 3위 기업이나 중상위의 기술 기업들이 혜택을 얻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대외 정책입니다. 중국과 관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참 질문이 많으세요. 일단은 중국을 중국 때리기 혹은 중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의 노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든 뭐 어떻게 보면 동맹이 아니든 다 적군으로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반도체를 잘하면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라고 했다면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럼 반도체를 맡아라. 대신 이제 우리한테 줄을 서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띄게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과연 한국에다가 줄까? 이걸 또 정치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줄 세우기를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이미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중국에 쓸래, 미국에 쓸래를 한번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리스크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S&P 500 지수가 한 2,9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요. 현재 2,600포인트니까 한 10% 조금 더 남짓한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보급될 수 있는 백신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생기면 기업의 이익 전망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가들이 올라갈 텐데요. 최근에 좀 독특한 것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연말에는 연초에 기대를 굉장히 세게 했다가 연말이 되면 기업이익 전망이 이렇게 쭉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최근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이익 전망을 보면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더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산업과 소재, 그리고 공화당에서 또 원하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 안에서 기술 기업을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5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아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산업의 투자의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 데이터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지금은 역사상 글로벌 경제가 가장 깊은 침체지만 가장 짧은 침체입니다. 그동안 1970년대 이후에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평균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바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금융위기 때는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이번에는 딱 2분기 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팬데믹이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실제 경제가 뭔가 과잉이 생겨서 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 이제 경제가 내려가는데 지금처럼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겠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라도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한다면 지금도 유럽과 미국은 팬데믹이 굉장히 재확산되고 있지만 내년 연말 기준으로 경제가 어디쯤에 있을까? 내년 연말 기준으로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가 회복이 될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이렇게 나쁜데 왜 주가가 오르냐, 혹은 왜 안 빠지고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느냐, 이 얘기는 지금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상반기 안에 백신이 나오면 내년 연말쯤에 이익과 경제 수준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경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버틸 동안의 자금은 정부가 대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미국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다변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2019년 말이죠.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느 나라가 2019년 말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건가, 경제 수준이 회복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이미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맨 위에 차트 쭉 올라간 게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가 올해 아마 내년에 3분기 정도, 4분기 정도 되면 한국과 미국도 똑같이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 수준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이나 국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나라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중국과 한국에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금이 넘어오고 달러 대비해서 원화나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아마 내년 적어도 한 중반 정도까지 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조금 독특한,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미국과 중국, 한국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소비와 생산인데요.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멈췄지 않습니까?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공장도 거의 셧다운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공장은 안 돌아가서 생산은 안 되는데요.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소비는 합니다. 소비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진국, 이제 주로 미국이죠. 선진국이 2019년 말이 100이라면 소비는 이미 100을 넘어섰습니다. 보조금 줘서 소비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 끝에 있는 생산의 파란 막대기를 보시면 50%밖에 안 되죠. 생산은 코로나 이전에 50%인데 소비는 코로나 이전에 110% 정도 수준으로 미국은 회복이 된 겁니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 이 신흥국하고 중국을 보시면 반대죠. 한국과 중국은 완전한 셧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돌아갔고 우리는 출근도 했죠. 재택근무를 일부 했지만 그래서 보조금은 우리는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은 돌아가는데 소비는 미국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격차가 우리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은 미국이 어디서 물건을 사다가 쓰겠습니까? 당연히 중국과 한국, 동아시아에서 물건을 사다가 썼습니다. 미국의 재정 경상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지금 적자 폭이 커졌고요. 한국과 중국은 경상수지가 줄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여행 수지도 오히려 적자가 줄어서 우리 경상수지는 잘 버티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왼쪽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미국의 소비와 생산의 격차가 저렇게 많이 벌어졌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수준으로 벌어져 있어서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조금씩 재개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 재고 확충이라고 하는데요. 재고가 좀 쌓아놔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선진국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공장을 돌리지 못했던 나라들이 재고를 쌓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이 중간재라든가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의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미국이 아시아의 물건들을 사주느라고 지난 3분기 때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전, 삼성전자, LG전자라든가 자동차, 운송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과가 기업의 이익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미국이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재들 이런 쪽에서 수혜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아마 미국도 드디어 다시 투자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물건 만들면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가 그래도 조금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코스피는 한 2,750포인트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3,000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는 2,7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에 드린 얘기는 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집중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향후에 10년 혹은 20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내 자금의 연금 자산이라든가 내 자녀들의 자산을 어떤 자산을 투자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들이 왜 갑자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언론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세계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이제 탈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것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거죠. 왼쪽 차트 보시면 세계화 시대에는 교역이 많아지니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여행 가고 이런 게 많으니까 경제 규모 대비 교역량이 늘어납니다. 우상향하죠. 그러다가 지역화의 시대, 냉전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최근에 우리처럼요. 이제 그 교역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세계화가 다시 되면 또 성장하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GDP 경제 규모 대비 교역량이 또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미 세계화 시대에서 지역화의 시대, 냉전의 시대로 조금씩 교역량이 줄면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를 하고 효율성을 따지고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공장 짓고 이렇게 가면서 성장했는데 세계화가 멈춰지면 과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역사는 방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화와 지역화가 한 50년,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 세계 성장률,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920년에서 1970년까지가 지역화의 시대, 냉전의 시대입니다. 가운데 있는 2차 대전 때문에 조금 가라앉은 시기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1950년에서 70년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냉전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경제가 그러면 그때는 좋아졌을까라는 거죠. 세계화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세계화 시대는요, 주로 경제 성장의 요소를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학교에서 예전에 배우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 이 세 개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노동에 투입하고 싼 노동력에 중국에 공장 짓고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많은 물건을 찍어내면 많은 곳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정된 자원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30년 걸린다. 여기다가 기업가가 CEO가 3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하자라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싼 노동력, 싼 공장 이런 쪽으로 옆으로 확장하는 많이 수출하고 많이 교육하고 옆으로 확장하는 전략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의 노동력이 비싸지고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비용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패권 국가들이 이 판을 큰 자유무역의 판을 굳이 지켜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딱 그런 형태였죠. 그러면 이제 그 판을 깨고 이제 걸어 잠그고 뭘 하냐면 기술 개발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 아까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부분의 기술 발전은 IT를 제외하면 거의 다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지만 자동차는 100년 전의 형태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고요. 계기판의 속도계가 최대 속도가 더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도 쓰지 않습니다. 글쎄요, 120km, 130km 고속도로 갈 때 제외하면 240, 260km까지 안 쓰는데
그 기술들은 개발되고 있지만 똑같죠. 우리에게 느끼는 효용은 똑같습니다. 보잉 737, 1968년도에 개발된 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은 한국과 미국을 3시간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제트기를 개발을 했지만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싸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737 탑니다. 달 착륙 언제죠? 저것도 1972년도 아폴로 17 이후에 인간은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스페이스X라는 그 테슬라 CEO가 만든 그 우주선이 우주로 다시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세계화 시대에는 기술이 멈춰 있었고요. 가운데 막대 그래프, 왼쪽 차트의 가운데 막대 그래프가 아까 냉전 시대, 지역화의 시대입니다. 아까 노동, 자본, 기술 중에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술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TFP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막대기가 굉장히 커졌죠. 예, 주로 지역화 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기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세계화가 그럼 끝나면 탈세계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의 시대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술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에 쓰일 수 있는 이 범용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응용해서 상용화될 수 있는 데 접목되는 하위 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범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발명했어? 라고 했을 때는 이겁니다. 범용 기술. 예를 들면 우리 증기기관을 누가 발명했냐? 라고 말하면 제임스 와트라고 기억하시지만 이분은 하위 발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제임스 와트는 하위 발명이고요. 그 이전에 50년 전에 이미 토마스, 제가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이름을 까먹은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분이 이 증기력을 발명을 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요. 50년의 시간을 지나서 와트가 증기기관으로 하위 발명을 통해서 상용화가 된 겁니다. 2차 혁명 때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 때도 전기는 다른 분이 발명했지만 70년 뒤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이제 전력으로 상용화가 됩니다. 하위 발명입니다. 하위 발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범용 기술도 중요하지만 50년, 60년, 70년의 축적 기간을 거쳐서 하위 발명이 있어야 되고 이 하위 발명이 상용화가 될 때까지 이 축적 기간은 첫 번째는 상용화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 두 번째는 비용이 싸지는 기간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요즘에 관심 있게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보다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게 1800년대 후반에 발명이 먼저 됐습니다. 근데 안 쓴 거죠. 너무 비싸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술이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지나가면서 비용이 싸지고 상용화가 되는 하위 발명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된 지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만나서 스마트폰 안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플랫폼이 됐죠. 이제 이 위에서 뭐 별걸 다 합니다. 자동차, 그냥 운송수단인 줄만 알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건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거를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자율주행차로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기술혁명이 더 발전을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용 기술이 있었고 하위 발명이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기술의 시대로 넘어가려면 하위 발명이 중요하고 축적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용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합의입니다.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유명한 미국의 대기업 CEO들, 대표 기업의 CEO들입니다. 당장 아마존의 베조스가 보이시고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이 보이고요. 사진에는 없지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있으셨고 GM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180여 개의 미국의 대표 기업의 CEO가 작년 9월에
선언을 합니다. 기업의 목적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기업의 목적에서 놀랍게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삭제했고요. 여기에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력해야 된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라는 것은 고객도 있지만 종업원도 있고요.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환경,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윤 창출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었고 정말 저게 말이 되는가 싶을 만큼 놀라운 선언이었지만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정부의 돈이 혹은 중앙은행의 돈이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되고 그 기업들이 그 돈으로 연명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 영향력과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주자본주의가 공공자본주의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G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사실 ESG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고요. 매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구호에 그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ESG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10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먹거리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의 먹거리는 아마 친환경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국내 고용을 포기하고 공장을 포기하고 중국에 나가서 싼 노동력을 채용해서 돈 벌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혹은 미국에서, 자국에서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그 나라 사람 고용하고 그 나라에서 만들고 사회에 혜택을 줘라라는 것이 이제 공공자본주의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매연을 좀 뿜어내도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돈 벌면 괜찮았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괜찮았죠. 이제는 후대의 후손을 생각하는 환경기업이라는 요즘에 RE100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100%. 전 세계에 250여 개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우리가 아는 애플, 아마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달인가요? LG화학이 드디어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삼성그룹도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과 심지어 중국조차도 미국은 유럽이 가장 지금 강력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대기업들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은 유럽에서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경쟁 기업이 우리는 후손을 생각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고 있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쓰는데 저 기업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에너지 악당 기업입니다 라는 비판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악당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그 ESG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요. 국민연금이 이미 몇 년 전에 ESG와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ESG를 평가하면서 그 평가 점수가 높은 쪽의 주식을 더 사고 채권을 사고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자본주의는 제가 써놓은 대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에 이바지하며 S, 환경은 E,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 G. 이것이 ESG입니다. 두 번째 공공자본주의가 등장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술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주로 놀랍게도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 대부분 탄생했습니다. 1971년부터 2006년까지 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발명된 혁신 기술들은 90%가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져서 그거를 민간에다가 라이센스를 준 것들입니다. 왼쪽에 차트에 보이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술이 다 국방과학에서 만든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치 추적 시스템, 뭐 GPS, 인터넷, 그리고 멀티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TFT LCD, 그리고 음성 인식되는 뭐 시리,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인터넷 뭐 아까 제트기 뭐 이런 것들 다 무선 이런 것들 다 사실 국방에서 만들어져서 민간에다가 이제 라이센스를 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이런 자본을 요즘에 인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30년, 40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내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민간의 CEO가, 임기가 있는 CEO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공자본주의 하에서 이제는 세계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효율성을 따지고 아무리 이제 밖으로 나가도 싼 노동력을 통해서 공장 짓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혁신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세 가지 산업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전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빅이라고 해서요. 정부가 말하는 BBIG랑은 좀 다릅니다. 고빅이라고 해서 B는 바이오텍이고요. I는 인포메이션 테크이고요. G는 그린테크입니다. 일단 바이오테크는요. 이미 공공보건 영역에서 의료 안보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보통 땐 필요 없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산업이든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산업은 커집니다. 국방산업이 그랬고 식량안보가 그랬죠. 지금은 이 바이오 산업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개발되면 과연 그 백신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서로 논의들이 있을 것인가. 백신을 양산하기 위해서 과연 그 기술을 한국에 이전을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런 흐름입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는 글로벌 최대 매출 기업은 아마도 헬스케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테크이고요. 아까 플랫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그 위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핀테크, 공유 경제, 그리고 게임, 컨텐츠. 제가 저기 클린 에너지를 써놨습니다. 클린 에너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쪽 집에서 저장한 에너지를 쓰면 남는 것은 옆집으로 보내고 뭐 뒷집으로 보내고 하려면 그 자체가 역시 그 집이 플랫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형 전력 구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사업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플랫폼들은 아마 유틸리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의 철도, 2차 산업혁명 때의 전력, 통신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주였습니다. 성장 산업이었고 성장 기업이었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냥 유틸리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도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저는 아주 초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대형 기술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완만하게 주가가 이렇게 눕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완만하게 이제 플랫폼이 유틸리티화 돼가는 과정. 성장주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린테크입니다. 그린테크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후대를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이 항상 동시에 진행이 됐었죠. 지금 보시면 석탄, 그리고 석유, 최근에 클린에너지까지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오른쪽에 보시면 각 국가별로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에너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70%, 80%에 달하는 국가나 지역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장 발전 단가가 낮은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이쪽, 뭐 일본이나 이쪽에 동남아가 아직도 석탄이 가장 싼 국가인데요. 중국만 해도 벌써 태양광이 더 싼 에너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려면 싸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또 팬데믹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적자를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로금리의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려는 시도들을 각국 정부가 하고 있고 몇 주 전에 IMF에서 재정 적자 더 내도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작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도 훨씬 일반 산업들보다 크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알바생들, 키오스크가 생기면서 주문받는 알바생들이 사라지거나 우리 은행의 점포가 사라지거나 뭐 영화관이 좀 줄거나 책방이 줄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 대형 기술주들이 성장하면서 고용이 조금 다른 고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표를 얻기 위한 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린테크는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